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이 그 동산병원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때가 2000년 2월 28일 날 2월 29일입니다. 그때가 6년인이었으니까요. 그때 밤에 대한의사협회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대구에 의사가 부족하다. 한 분이라도 좀 와달라는 간절한 그런 호소를 받아가지고 3월 1일 날 바로 새벽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산병원 앞에 도착했는데 저는 그 광경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넓은 도로가 텅텅 비어서 차 한 대도 없고, 그리고 행인도 한 사람도 없고, 6.25에도 닫지 않았다던 서문시장까지 문을 다 닫은 겁니다. 정말 그 재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기분, 정말 현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동산병원에 가서 15일 동안 열심히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히 피크를 찍던 그 환자 숫자가 점차 내려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관리가 가능하다 싶어서 제가 그때 또 그 떠나면서 약속드렸습니다. 그때가 4월 초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제가 당대표였기 때문에 총선 지휘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지금은 떠나지만 끝나고 나면 이게 좀 오래 갈 거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5일 정도 그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총 한 20일 정도 한 셈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보고를 받고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엉뚱한 데다가 돈을 쏟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단순히 육아에 관련된 그런 부분만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건 지역 불균형 발전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완전히 이 둘을 따로 분리해서 따로 예산을 배정하고 따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둘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둘을 합쳐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대구가 대표적이죠. 대구가 지금 전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도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가 급속하게 고령화가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올라온 젊은이들이 그러면 과연 어떠냐? 직장도 잘 못 구하고 집도 못 사고 결혼도 잘 못합니다. 심지어는 전국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도시가 서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이 불균형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대구와 이 경북을 하나의 행정 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그 경제 발전 구역으로 영역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우선 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대해서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9개 국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나라에 경제발전 구역이 여러 곳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뉴욕도 있죠. 시카고도 있죠. LA도 있죠. 실리콘밸리도 있습니다. 일본 같으면 동경도 있고 오사카도 있고 후쿠오카도 있습니다. 중국 같으면 북경도 있고 상해도 있고 홍콩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10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이 경제 중심 지역이 한 곳, 수도권만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이구나. 제2의 경제 중심 지역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앞으로는 추락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사회학자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회학자분들이 그러시는 겁니다. 인구 500만 정도가 되는 지역을 제대로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생할 수 있도록 물류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게 된다면 그 지역이 경제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대구와 이제 경북을 합치면 500만이 좀 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뭐라 그럽니까? 행정구역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그것에 정말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사실 이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도 서로 행정통합을 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 아실 겁니다. 브라질의 아마존 강이 아니라 물건 파는 아마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워낙에 시애틀이 잘 되니까 제2본사를 만들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버지니아주가 당첨이 됐거든요. 근데 그 조건을 보니까 버지니아주에서 아마존 제2본사를 거기에다가 만들면은 땅을 10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겠다. 그 다음에 또 법인세를 받지 않겠다. 오히려 그 지역 사는 사람들 고용만 하게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필요한 인재가 있으면 거기는 버지니아 테크부터 좋은 대학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재가 필요하다고 요구만 하면 특수 학과를 만들어서 인재를 무제한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시작되자마자 사실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몇 년 동안은 중지가 돼 있다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거기가 벌써 경제가 막 활성화됐습니다. 이미 거기에 있는 대학에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입니다. 졸업하면 아마존에 취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대구와 경북을 잇는 여러 가지 물류 시스템들, 물류라고 하면 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고 항공도 있고 선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강하는 인프라 사업을 국가에서 다 보조해서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정 권한, 그리고 또 법적인 권한을 떼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부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 같으면 지금 중앙정부가 거의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절반을 떼주고, 만약에 대구가 페이스북 아시아 헤드쿼터를 유치를 해온다. 그럼 나머지 절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세 안 받고 대구 시민 그리고 경북 도민들이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른 지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산도 다른 큰 글로벌 기업 유치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대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서로 경쟁이 붙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능력이 없는 지자체장을 우연히 뽑았으면 제대로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경쟁을 시키는 게 우리나라가 다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도시라고 대구에 작은. 예, 그렇습니다. 예. 주말에는 다 공무원들이 다 떠나고 예. 근무만 하고 그런 현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때 상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행정도시 중요하지만 저 경제도시 대구가 됐으면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서울이 행정과 경제의 중심 도시가 되다 보니까 행정도시가 경제 중심이 돼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외국의 발전된 나라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 캘리포니아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도가 LA나 샌프란시스코가 아닙니다. 사크라멘토라고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사실 그래서 행정도시는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중심으로 작은 도시를 하고 나머지는 그 넓은 그 경제 중심 지역에서 저는 최소한 2개 이상의 경제 중심 도시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와 예를 들면 뭐 구미라든지 아니면 뭐 영주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그 경제 중심 지역은 저는 많으면 좋다. 그리고 행정 그 중심 도시는 작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행정 기능만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는 게 그게 그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시의 개인 움직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도 얼마 전에 부모님인데 조그만 재산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상속시를 연락하니까 그 부동산을 매각을 해도 모자란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상속세가 제일 높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아는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제가 기업인 출신이니까 많이 계신데 그냥 팔고 떠납니다. 상속세가 없는 쪽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국부가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구가 줄고 있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인재들이 떠납니다. 특히 인공지능 인재들 지금 저 외국에 나가면 한국에서 받는 월급의 몇 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도 한국에서 학위 끝나고 나서 바로 다 떠나버립니다. 자꾸 이렇게 사람이 떠나는 곳이 돼버리니까 정말 정부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신 차리고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제도 개편하고 인재가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대로 그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내에 다 결정날 겁니다. 10년 내에 그 일을 제대로 해야만이 우리가 다시 번영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을 고려하실 때 탄핵 찬성 입장을 계속 고수하시는지 그리고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헌법 조항과 맞지가 않다고 판단해서 그때 제가 찬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헌법 77조 1항에 보면 이 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 상태는 그 당시 아니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을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은 이제 그 계엄은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둘 다 사실은
어쨌든 그 과정 중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탄핵 소추안, 그러니까 탄핵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탄핵 재판소에서 전문가들이 그 헌법 조문과 맞는지를 판단하라고 헌법재판소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결과를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불행하게도 이제 조기 대선이 발생을 한다. 그럴 때 제 생각은 분명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결탄코 안 된다. 꼭 막아야 된다. 제가 사실은 3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3년 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으로 저는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했던 이유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저 나름대로 저는 세 가지 강점을 갖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강점 세 가지.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중도 확장성이 아주 큽니다. 그거는 중앙일보와 갤럽에서 최근에 조사를 했던 거기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중도층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2030층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 여권의 이제 후보군 7명을 대상으로 1대1로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제가 가장 많은 표차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20에서도 이기고 30에서도 이기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바로 지난주에 데일리안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무당층 2030층에서 김문수 후보하고 저하고 1% 정도 차이로, 그러니까 오차범위 차이로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경합을 했다. 그래서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이번에 중도 확장성이 중요하냐면, 이번에는 제가 지금까지 본 대선 중에서 가장 좌우가 똘똘 뭉치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각 진영별로 후보에 따라 선호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누군가 후보가 되면은 똑같은 표를 받습니다. 좌우에서. 그러면 결국은 결정은 누가 하느냐? 중도에서 표를 한 표라도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후보가 결국은 이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와 붙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 있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도덕성입니다. 사실 도덕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아시다시피 정권 4범입니까? 5범입니까? 지금 숫자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재판도 5개 받고 있고, 이제 곧 이제 선거법에 대한 판결이 또 곧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2심 결과만 나오더라도 거기서 유죄가 나오면 죄송합니다. 2심 결과만 나오더라도 만약에 거기서 유죄가 나오면 저는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합니까? 그리고 선거는 유권자들이 이 후보자들의 모든 면을 다 아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이 그게 정당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자가 2심과 3심 사이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권자들에게 선택하라. 저는 그거는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 2심 때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그러면 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선거에서 나오지 말라.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릴 것은 정문성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의사 출신이고 그리고 또 IT 전문가 출신이고 창업자이고 경영자이고 그리고 또 대학 교수이고 그리고 정치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으로 미래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시키고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강국에 도약할 수 있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곧 팬데믹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료 대란에 대해서 의사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누구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팬데믹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후보다. 그건 다른 이재명이라든지 또는 다른 여권 후보군들과 비교해서 압도적인 3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지역마다의 균형적인 발전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독일에서 석박을 하고 대구에서 자고 나갔지만 서울이 아니라 지역의 좀 열악한 문제 때문에 대구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거대 담론입니다만 이제는 우리나라 시스템을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예술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구조가 안 바뀌는 이유는 더 위에 있는 거대한 구조들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이제 꼼짝도 못하게 돼버린 이런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사실은 저는 개헌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헌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예술 부분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다, 미국도 대통령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미국은 대통령제인데요, 우리나라는 5년 왕정제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왜 트럼프 대통령처럼 막강한 사람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부르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한 가지 권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대통령은 5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 권력을 갖고 있고요, 국회에서 거부하더라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갖고 있고요, 예산권을 갖고 있고요, 감사원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입법이 가능해서 입법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의 크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견제입니다. 그래야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미국 같으면 상원에서 대통령이 견제받고 하원에서 견제받고 막강한 주지사로부터 견제를 받습니다. 근데 한국은 대통령 아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시도지사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도 직언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제를 못하니까 결국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실수가 교정되지 않고 누적이 되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균등 배분하고 기회 주고 이런 사안들까지도 다 고쳐지지 않고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 해결한다면 아무리 여러 세부 분야를 고치려고 해도
위가 안 고쳐지면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큰 개헌으로 정말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서로 균형과 견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면서 차차차차 이렇게 모든 분야 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그게 확산이 될 때 정말 저 꿈꾸시는 그런 기회들이 예술가분들에게도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대구에 올 때마다 정말로 많이 느낍니다. 제가 동산병원에서 목숨 바쳐서 의료봉사를 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영주에 있는 어르신들 만나 뵈면서도 정말 그 애국심에 대한 그런 진정 어린 말씀들 정말 가슴 깊이 계속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에 올 때마다 왜 이렇게 자꾸만 지역 간에 발전할 수 있는 격차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도 정말 그 절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우리나라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추락하느냐 아니면 다시 살아나느냐. 다시 살아나는 건 정말 대구를 포함한 지역들이 다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다 이 각 지역들이 경제 중심 지역이 돼서 정말로 잘 살게 되는,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나 친척들과 함께 좋은 학교 다니고 그 지역에 있는 좋은 직장을 얻어서 은퇴하고 나서 함께 거기에서 여생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리고 또 사회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그리고 줄 제대로 선 사람들이 새치기 당하는 피해 반칙 당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가져갈 수 있는 정말 그런 나라 꼭 만들고 싶습니다.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두 번째 그 문제로 저희들 의원 총회하면서 여러 가지 경론을 벌였지만은 결론은 아직 못 냈습니다. 그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또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를 이루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어떤 이유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장 두려운 게 서로 의견이 다른 국민들끼리 서로 충돌하고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서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제가 사실은 시위 현장도 이렇게 가보고 했습니다만 갈수록 격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날 줄 알았던 그 탄핵 심판이 다음 주에 날지 그건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제가 다음 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더 격앙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시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으로서 지도자로서 이 헌법과 헌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도 담고 있고, 또 국민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승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유혈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희망에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정말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제가 시위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다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꽉꽉 뭉쳐 계십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의견이 다른 분들은 이렇게 배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모여도 30%밖에 안 돼서요. 오히려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신에 찬 분들이 나서서 다른 사람들이 9가지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 생각만 같으면 당신 우리 편이야. 이렇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건 중도 보수도 있을 수 있고 중도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50%를 넘겨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진 정말 강한 의견을 가진 분들만 똘똘 뭉쳐서는 이길 수 없으니 이렇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같으면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론은 어떻게 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그건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제 어떤 결과가 날지 사실 예단하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다는 판단이고 그 중에 아마 저희 국민의힘 내부 여러 가지 일들 하시는 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제도 저희들 AI 특위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정치인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그냥 모든 권한을 다 가지겠다 이런 거는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더 이제 원론적으로 이제 제 경우 빼놓고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임기가 4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제일 바람직한 게 대통령 임기 4년에서 중간에 2년차 끝나고 나면은 중간 평가 선거를 한번 하고 임기를 마치면 그게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4년제 중임제도 사실은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임기가 5년이 되다 보니까 중간 평가가 안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지방선거나 총선을 하게 되면 무조건 여당이 이깁니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거의 기능 중에 하나가 평가인데 그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대통령 임기 말에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하면 무조건 대패합니다. 그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이상적인 게 대통령 임기 4년으로 해서 2년이 끝날 때 중간평가 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근데 선거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있고 총선이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서 뭐가 더 역할이 맞느냐? 저는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중앙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뽑고 지방정부의 수장인 시도지사를 같은 시기에 뽑는 겁니다. 그렇게 뽑아놓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중간평가를 이제 총선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시도지사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불끈하는 이유가 자기 약점을 들켰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약점을 들추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토론 제안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토론 제안한 사람이 토론에 나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장 그날 제가 그럼 나서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토론이 바로 성사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답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 내보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대선을 치러 보면은 저 모든 분야에서 다 전문가일 수는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그때 가능했었던 분야입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인공지능 하면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이념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한테 맞는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그 전문가를 뽑으려면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권한을 줘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도 저는 대선 후보들끼리 세부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이제는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니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내보내겠다는 거는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을 말할 따름이지. 만약에 토론을 한다고 해도요. 이재명 대표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뽑힌다면 토론했을 때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뭐 인공지능 나눠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저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촉구 드리는데 반드시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저하고 토론하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국가에서도 좀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행정 단위가 되면 필요한 물류망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 뭐 공항은 이제 만들기로 했으니까 공항은 있는 셈이니까요. 이런 물류망들을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이제 건설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도 없고 이걸 잡고 추진했던 행안부 장관도 없는 상태라서 각보 상태인 것도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바로 복귀하면서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또 조기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조기 대선은 보궐선거기 때문에 대통령 그 인수위원회를 못 만듭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현직 정치인 중에서 대통령 인수위원장 맡아봤던 사람이 저밖에 없네요. 근데 저 같으면 정말 그때 귀중한 경험을 했던 게 보통 그 시도지사들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국방이라든지 안보라든지 외교에 대해서까지도 모든 전반에 걸쳐가지고 그 국정 보고를 받았고요. 그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110개의 국정 과제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뭐 만약에 저한테 일을 맡긴다면 저 같으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우선순위가 이미 저는 있으니까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의료개혁은 저는 완전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국회에 이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 초에 시작했는데 6개월 동안 초과 사망자 그러니까 이 일이 없었다면 안 돌아가실 분이 3,30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년 1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초과 사망자는 겨울에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아마도 초과 사망자가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될 거다. 안 돌아가셔도 될 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을 작년
작년 6개월 동안 3조 이상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도 쓰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그 예비비로도 쓰고 했는데 지금 아마도 뭐 최소한 5조에서 어떤 사람은 10조까지 비용을 썼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사람 죽고 돈 썼는데 지방의료 파탄 나고요.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던트들 응모 안 하죠. 그러니까 저 필수 의사들 지금 없고요. 학생들도 돌아오지 않고 전문의 저 지금 신청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젠가 제가 호소문을 올렸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도 의사하고 그래도 의사가 8명이지만 사선 의원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의사분들이 저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거짓말은 안 하는 사람이라는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빨리 정상화되도록, 그래서 바로 직전에 세계에서 정말 제일 값싸고 제일 빠르고 제일 실력 있는 의료 시스템으로 복구를 해야만 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의 하나입니다.